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린 많은 눈이 얼어붙어서 출근길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내려갈 전망인데 내일은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옵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최소 127명이 숨지고 73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즉각적인 구호 활동을 지시했지만 하루 동안 300여 차례 이어지는 지진에 구호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접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원들을 받은 의원들과 말을 맞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란 분석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나면 1억을 주는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자체들이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밤사이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 낮에도 북극 한파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이 쌓인 눈은 얼어붙어서 빙판길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재훈 기자. 네, 서울시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눈이 쌓여 있는 게 보이는데 눈이 얼마나 쌓였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한 움큼 쥐어서 공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밤새 눈이 쌓였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 등 서쪽 지역 중심으로 모레까지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경기 남서부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는 내일까지 1cm 안팎으로 비교적 적은 눈이 쌓이겠지만 충남 남부 서해안은 20cm 이상, 전북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는 30cm 이상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충남에는 부여 태안과 서천에, 전북에는 군산과 익선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부터는 전국에 북극 한파가 닥치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최고 기온도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1도로 영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을 유지하겠습니다. 여기에 강풍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될 전망인데요. 내일 아침 수도권은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겠고 강원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이 내려 쌓인 곳은 빙판길로 변할 수 있으니 출근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어제 오후 5시쯤 강원도 원주시의 고속도로에서 2m 길이의 차량 지붕 텐트가 고속버스 운전석 창문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버스 기사와 승객 1명이 크게 다치고 9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중국 간수성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최소 127명이 숨지고 73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즉각적인 구호 활동을 지시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진으로 오갈 곳 없는 주민들이 식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옆에선 구조대원들이 이재민들이 사용할 구호 텐트를 설치합니다. 현재 시간 18일 밤 11시 59분, 중국 서북부 간수성의 린샤주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간수성과 칭하이성 등에서 최소 127명이 숨지고 73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추운 날씨에다 중상을 입은 사람도 적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주민들이 놀라 밖으로 뛰쳐나가고 집이 무너져 머리를 다친 노인이 응급처치를 하는 등 다급했던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기숙사에서 빠져나온 학생과 교사들은 모포를 뒤집어 쓴 채 모닥불로 추위를 녹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면서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중국 당국도 9년 만의 최악 지진에 비상 대응을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本次地震原震区近几日仍存在发生5级强余震的可能性。 간수성에선 어제 하루에만 300여 차례 여진이 잇따랐고 2,000km 떨어진 신장에서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10대 남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젯밤 경찰에 잡힌 이들은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17살 A군이 경찰서로 연행됩니다. 문화재 훼손이란 거 전혀 몰랐나요? 그 낙서에 적은 불법 명상 사이트와는 어떤 관계시죠? 뒤이어 공범인 16살 B양도 압송됩니다. 잘못이란 거 전혀 몰랐어요? 경찰은 어제 저녁 7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의 주거지 근처에서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과 B양을 붙잡았습니다. 지난 16일 새벽 1시 50분 이들이 경복궁 영추문 주변 담벼락과 서울경찰청 벽에 낙서를 한 지 90시간 만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화질이 균일하지 않아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경복궁에 낙서로 홍보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여자친구인 B양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집에 있다가 체포됐는데 범행 도구는 현장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낙서의 배후 등 구체적 범행 경위에 대해 본격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소설가 루신의 글귀를 인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길이 된다. 이러면서 사실상 정치 입문을 선언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누구도 맹종하지 않았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대표 공백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재진 앞에 곧장 섰습니다.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질문엔 제안받은 사실이 없다며 직접적 언급을 피했지만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엔 진짜 위기는 경험 부족이 아닌 과도한 계산에서 온다며 처음엔 다 길이 아니었다는 루신의 소설을 인용했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비대위원장 제안이 오면 수락할 의지가 있다는 걸 드러낸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아바타라는 비판엔 누군가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당에서 거론되는 비대위원장 후보 가운데 한 장관이 가장 말을 안 들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장관이 사실상 정치 참여 의사를 드러내면서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마무리되는 주말을 전후해 한동훈 비대위가 가시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등판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자 민주당은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검찰 독재 프레임과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론을 내세워서 압박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이 같은 공세에 한 장관도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 시기를 묻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상임이신가 아니면 다음 주가 마지막 상임이신가 궁금해하는데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자 민주당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모습입니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에 불과하다며 내년 총선은 검찰 정권 심판으로 이어질 거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한동훈 장관이 전혀 직언을 못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 장관도 민주당을 향한 날선 비판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악법이라면서도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했습니다. 영부인 감싸기로 일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몰카 공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이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죠. 이 사실상 정치 참여 선언을 했다, 이런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단점으로 지적이 됐었죠. 관련해서 한 장관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경험 없다는 비판은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길이 된다. 이 중국의 소설가 루신의 소설에서 인용한 대목인데, 사실상 정치적 참여를 선언했다. 비대위원장직 수락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건 수락하고 뭐 정치 참여하고 이미 나서겠다, 이렇게 말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큰데요. 네네. 일단 전문을 보게 되면 본인에 대한 뭐 품평은 아니지만 평가에 대한 반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 특정 정당의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말은 하지 않겠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반박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네. 예를 들면 뭐 맹종하겠다는 말에 대한 반박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 경험이 없다라는 본인이 약점화한 것에 대한 또 반박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은 또 새로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 그 루신의 소설까지 인용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본인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본인의 의사를 참작해서 결정해달라,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안이 오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기자들이 방금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준비해 온 상황이라는 걸 알고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답변했다는 생각들 많이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땡큐다, 환영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어제 발언 이후에 당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땡큐입니까? 뭐 그렇게 들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런 표현을 할 만큼 예. 어찌 보면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참 떼놓고 생각하기가 힘든 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정부에 대한 예. 중간 심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네. 오히려 그런 면에서라면 어떤 전선이 아주 단순화된다는 거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인데 거기에 대표 주자인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온다고 한다면 예. 오히려 그 심판의 어떤 심판 대상이 어찌 보면 한동훈 장관이 곧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을 짜기가 쉽다라는 어떤 의미로 해석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바타론처럼 선거 전략을 공격하기는 좋다, 이런 그렇죠.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공격이라는 게 사실은 파괴력은 적어 보여요. 왜냐하면 공격 포인트가 뭐 어떤 언행을 토대로 해서 그분의 생각과 발언을 토대로 해서 아바타다라고 평가한 것이 아니고 네네. 걸어온 길, 직책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직이라는 게 사실 전국에 2,000명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항상 겹쳐요. 그리고 그 아바타를 처음 그럼 시킨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잖아요.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변호사 활동을 같이 해오면서 대통령과 뭐 민정실장, 비서실장까지 같이 했던 노무현 대통령보다 아바타라고 우리가 평가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걸어온 길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다음에 직책 수행과 관련돼서 뭐 직무상 명령을 하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치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명령과 상명하복이 아니고 본인 생각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치 이 생활 과정에서 어떤 행동과 관련돼서 아바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도 그런 건 없었던 거고요.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 총장이 하명한 일은 당연히 밑에 3차장 등은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해서 아바타다 또는 같이 검사를 걸어왔다 해서 아바타다. 저는 그거는 파괴력이 없는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바꿔서 질문 드릴게요. 비대위원장이 됐다. 그렇다면 걱정하는 것은
수직적 관계가 이게 이제 수평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할 말 하겠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당정 관계는 사실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민주당도 그랬어요. 당정 관계는 거의 일체론 비슷하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예. 긍정적인 효과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부정적인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아마 수직적 관계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럼 부정적인 관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긍정적인 뭐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지금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정부를 이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네네네. 정책 개발을 통해서 정부가 협력하게끔 이끌지 못했고 정부가 먼저 앞서 나갔다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먼저 어느 분이 비대위원장이 오든지 간에 예. 이 비대위원장은 공약 개발이 일단 우선되기 때문에 네네. 선거 국면에서는 수직적 당정 관계가 문제될 여지가 일단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 어느 분 뭐 특정해서 불가로를 피는 것은 조금 근거가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취재진의 질문 중에요. 가장 민감한 질문, 김건희 특검법 이 관련이었습니다. 한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다만 그 법안들은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저 질문 답할 때 독소조항 여러 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시기도 있었고 브리핑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개 있는 이 독소조항이 있다라는 걸 강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밀어붙이는 상황입니까 지금? 일단 그 브리핑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를 법으로서 해제시킨 부분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더 이상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여요. 왜요? 그런 특검에 본인이 속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특검을 본인이 수사를 했던 부분이에요. 예. 당시에 이규철 특검보가 매일매일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지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그러면 왜 그때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냥 단순히 자기는 검사로서 일만 했었으니까. 예. 지금 이런 똑같은 특검에 어느 특검이나 있었던 내용을 지금에 와서 이것을 독소조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 한다면 이 차라리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이제 민주당이 발의한 겁니까? 아니죠. 이건 아까 한동훈 장관이 무슨 총선에 맞춰가지고 민주당이 이러한 것을 기획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이미 6개월 전에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전에 논의가 됐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이미 국민의힘이 그러면 와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특검을 실시했다라면 이미 특검 종료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혀 논의의 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면 이걸 정의당이나 민주당이 특검을 예를 들어 지명할 수 있게끔 하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계시지만은 본인이 했던 특검도 그 당시에 국민의당 제3당이 지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 부분은 한동훈 장관의 지적이 틀렸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좀 다른 게 일단은 그 독소 조항의 의미는 뭐냐면 피의 사실은 공표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법에도 보면. 그런데 그 이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수사 과정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피의 사실만 뺀다 하더라도 수사 진행상을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선거 국면에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독소라는 그런 취지의 독소인 거예요.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특검은 선거 국면이 아니었죠. 근데 선거 국면에서 여러 가지 수사 진행상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 취지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또 하나 저게 20일 준비기간 포함하면 딱 4개월 걸립니다. 공교롭게도 총선 투표 날까지 딱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유죄든 무죄든 간에 혐의가 있든 없든지 간에 수사 상황 중계 자체만 갖고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건 피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 특검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해서 대통령이 1명 임명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성 보장 이런 견제 장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당과 민주당이 추천하면 그중에 하나를 고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국민의힘이 거기에 찬성한 게 아니잖아요. 이전엔 찬성했어요. 당신들 그렇게 해라라고. 근데 이건 찬성도 안 했는데 바로 패트에 올린 겁니다. 이런
법안 제정 과정이나 처리 절차 과정, 법안 내용 등이 모두가 다 안 맞다. 그런 취재 주장입니다. 그러면 설 변호사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누가 하느냐? 요거 이제 선택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뭐 브리핑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변협에서 추천하는 문제도 있고 좀 어떻게 협의를 해서 또 총선 뒤로 한다든가 이렇게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렇게?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국민의힘에서 이제 정식 제안이 없기 때문에 예. 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논의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일단 그렇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거부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먼저 선행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버린다면 특검은 뭐 진행될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특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기라든지 어떤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하자라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제안이 온다면 민주당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제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이준석 전 대표가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민주당을 향해서 총선 이후로 김건희 특검을 하자 이렇게 역제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또 굳이 또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는 왜 뭐 그건 다른 차치하고라도 이 내용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저게 이제 한 장관이 맡으면 한 장관이 하겠다라는 취지보다는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지 간에 또는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저게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 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라는 게 하나 일단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은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이 거부권이라는 행사 전에 그러니까 28일 전에 이미 우리 당 측에서 제안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특검 임명 절차를 바꾸고 특검 시행 시기를 바꾼다 그러면 의사가 있다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만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사전에 그러니까 제안이 들어와야지 일단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은 근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논의가 전제가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버리면 양 당이 다 무한해진 상황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하고 먼저 조율을 한 다음에 이러한 제안을 할 건데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부권 행사 안 할 건데 이렇게 해달라.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국회 내에서 절차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내에서 저는 그러니까 순서는 어찌 됐든 간에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그러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에게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논의 제안을 일단 뭐 정치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친명계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이 비명계 인사들 잇따라 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당내 갈등이 좀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비운계 최성 전 고양시장, 또 김윤식 전 시흥시장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반명 비명을 향한 공천학살의 시작 아닌가. 이낙연 총리와 가깝게 또 지내고 또 여러 가지 그분의 노선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학살의 시작 아닌가.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헌신해야 될 사무총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구의 경쟁 상대를 제거하는 데 당직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런 행위가 실질적인 해당 행위입니다. 저 지금 두 분이 얘기하는 저 자리가요. 친명계 조정식, 한준호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분들이에요. 비명계 김윤식, 최성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선 불복, 이 당정 협력 불응 뭐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부적격 냈다.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나 당사자들은 오해할 수도 있다고 그렇겠죠. 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뭐 검증 위해서 이 부분을 벌써부터 어떤 정무적인 잣대라든지 정무적인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검증 특별 당규에 지금 22대 총선을 위한 특별 당규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냥 저는 기계적으로 대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부적격 사유가 뭐 어떤 내용 면에서 이걸 따져보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의 신청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통해서 어떤 본인들의 어떤 이러한 내용 본인이 어떤 부적격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굳이 벌써부터 이렇게 검증 위해서
하는 것이 정무적인 잣대를 들이댔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했다, 정무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암컷 발언을 옹호했던 남영희 전 부위원장이나 하루 만에 뒤집긴 했지만 이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정의찬 특보 같은 경우는 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분들도 그렇게 반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의 공천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검증이라는 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런 후보는 정당에서 공천하면 안 되겠다. 이런 취지의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다면 당내에서 있었던 문제는 검증에서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시흥의 그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소송을 했다, 당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예. 부적격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국민적 입장에서 볼 때 막말을 했거나 또는 다른 논란이 있는 전과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검증에서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증위에서 다뤄서 통과를 시키지 말아야 될 것, 그런 분들은 통과를 시키고 검증위에서 다루지 않아야 될 분들, 아까 정무적 판단 대상인 분들은 또 검증위에서 다루고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략적으로 또는 정무적으로 판단할 단계 또 있거든요. 공천 그렇겠죠. 공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다뤄야 될 분들을 검증위에서 걸르고 또는 검증위에서 걸러야 될 분들은 또 통과시키고, 저는 이게 안 맞다는 거라서 저희 그 공천 과정과 비교해 보면 좀 안 맞다 뭔가 국민적 시각에 볼 때 이런 생각이 국민적 시각과 정무적 판단이 지금 저분하고는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긴 하지만은 네네. 저는 아마 그 저희가 특별 당규의 기준이 있거든요. 부적격 사유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그냥 맞춰서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도 이제 그 내부 절차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논의 대상이 돼서 저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 생각에는 벌써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진짜 비명이다 해서 이렇게 내칠 만한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아니라고 저는 보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물론 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의 신청 절차가 신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요, 정의찬 특보의 이 공천 적격 판정 번복을 두고요, 이 90년대 한청년 그룹이 86 운동권 출신 이광재, 기동민 의원 등의 실명과 이 비리 논란을 언급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한청년 출신들이 친명 호임 의사를 자처하면서 운동권 세대 교체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런 운동권 내에서 움직임, 민주당 내에서 운동권 내에서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는 민주화된 지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 민주화 운동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자산으로 삼기에는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지금 1도 없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의 2024년도 2030년을 다가가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의 어찌 보면 이러한 뭐 한총년 세대들이 전대협 세대들의 어떠한 비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뭐 그냥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밖에는 저는 볼 수가 없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뭐 선배 운동권 정치인에 대해서 현역 정치인에 대한 어떠한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그렇게 이러한 내용들이 당내에서 이렇게 많이 외부로 불거지는 것들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제 친명계인 이경 전 부대변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여전히 대리운전을 했다는 입장인 건데, 밤에 무서운데 여성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했겠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가 맞는 거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판결문이 맞겠죠. 판결문 그 과정에서는 수사 과정도 거치고 그다음에 그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가거든요. 근데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경 전 부대변인의 주장은 일단은 맞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억울하지만 내가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아까 주신 말씀과 관련돼서 전하면, 지금 한총련은 사실은 5기부터는 이적단체입니다.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강 의원이 5기부터 의장을 했던 분이거든요. 강의원 의원. 예, 강 의원이라는 분이. 근데 한총련이라는 분들이 사실은 이재명 그 대표를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해서 민주당에 녹아들어서 정계 진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진보당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모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무공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진보당 그 분들이 이런 한총련 등을 토대로 해서 민주당에 녹아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것이 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총련과 관련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아까부터 이경 그 부대변인 이야기 했었어요.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판단? 저도 이제 이경 부대변인 이 사고 직후에 제가 또 상담을 잠깐 했었던 기억이 그래요? 나요. 예, 그래서 예. 저도 그냥 그때 상담하고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이번 재판 판결을 보고 저도 다시 생각이 났는데 네. 아마 당시에도 저는 좀 본인이 되게 답답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대리운전 한 거예요? 안 대리를 한 거예요? 불렀다라고 네, 저한테도 저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2년 예. 전에도 이 사건 직후에. 예. 근데 그 대리 기사를 누가 불러줬는지 모르겠다. 저녁 자리를 하고 가는데 근데 그래서 근데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같이 참석자한테 저녁을 같이 먹었던 참석자한테 대리 꼭 연락을 해서 대리 부분을 찾으면 예. 이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소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만 하고 저도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건인데 예. 그 뒤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소명이 좀 부족했다고 보이고 예. 1심에 본인의 어떤 그 지금 후속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당시에 대선 기간이었기 때문에 네네. 대선 선대위의 대변인으로서 이러한 일들이 불거지면 후보에게 좀 악영향이 있을까봐 적극적으로 차치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을 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본인의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그 이례적인 게 저도 선대위 때 대변인을 해봤는데 대변인이 선대위 때 만나는 분들은 되게 극히 제한적이에요. 매일 논평을 내고 또 모니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활동 반경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할 거고 그렇겠죠. 특히나 술을 안 드신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상황은 아니에요. 예. 또 하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운전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수사복으로 다 쳐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대리기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믿을 수 없고 만약에 대리기사를 했다는 걸 입증 못했다 그러면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고 가야지 예.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건 또 거짓말로 치부될 수 있고 민주당에 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 이력 관점에서 보면 되게 상당히 기로에 서 있지만 네. 어쨌든 저것은 본인이 다른 자료를 못 댄다 그러면 이거 뒤엎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에 부담을 주는 행위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찰이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을 접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의 이 추가 수사가 남아있는 만큼 혹시 말을 맞출 가능성, 여기에 사전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변호인 말고 가족과 지인 등 다른 사람은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게 통상적이라고 했는데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남아있는 만큼 외부 인사들과 말을 맞추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접견 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만 적용됩니다.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참고인한테 상황이 어떤지 전화했다고 증거 인멸이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 돈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인 송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수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현역 의원 최대 20여 명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영장 발부로 송 전 대표 혐의가 상당히 소명돼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추가 압수수색과 함께 이미 수수자로 특정된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의원 등을 우선 소환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이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앉아 계시고요. 자, 송 전 대표 이 변호인 외에 심지어 가족도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어떤 때 이런 접견 금지를 시키게 되는 겁니까? 형사소송법에 딱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구속돼서 기소되면은 그 다음부터 접견 금지 여부는 검찰이 신청해서 법원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접견 금지 자체는 검찰이 결정하는데요. 네 가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도주의례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인 외에 타인과의 접견 금지, 또 그 서류나 네. 책 이런 것들을 수수하기 금지,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그
관련 그 인사들에 대해서 네. 추가적으로 돈봉투를 주고받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말 맞추기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미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그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접견 금지를 했는데 사실 이정근 사무부총장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구속된 분에 대해서도 최초에 구속됐을 때 똑같은 이유로 증거인멸, 말 맞추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와 같이 변호인 외에 접견 금지를 했던 케이스가 이미 있습니다. 그렇군요. 접견 금지 조치에 대해서 송 전 대표의 부인은 군사 독재 시절에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에게 내려진 접견 금지 조치 부당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증거인멸이라든지 입을 맞출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구속이 돼 있거든요. 지금 돈을 수수했다라는 사람들은 지금 뭐 송영길 대표가 직접적으로 돈봉투를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윤관석 의원이 그 부분을 뭐 나눠줬다라는 부분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 어찌 보면 그 구속 상태이기도 하고 본인의 비서도 보석이긴 하지만은 어떤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을 맞출 만하거나 증거 인멸을 할 만한 우려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족 면회까지 이거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이 추운 날 지금 갑자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찌 보면 송영길 대표는 구속 영장을 기각을 자신하고 들어갔다가 발부가 됐기 때문에 좀 그러한 점에서 가족으로서 어떤 호소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 접견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 송 전 대표 자신이 증거인멸 시도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인멸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프랑스에서 올해 초에 들어오실 때에 본인이 평소 때 쓰던 그 휴대폰을 폐기하고 이른바 들어와서 새로운 깡통폰을 제출을 했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른 사람의 폰을 이용을 해서 핵심 관계자들한테 수차례 전화했다라는 그런 사실도 지금 밝혀졌고요. 특히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선거 외곽 조직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먹사연의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 증거인멸을 했던 내용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완된 수사에 있어서 추가적인 수사하는 과정에 어떤 그 말 맞추기에 우려가 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간이 10일. 더 연장되면 10일에서 20일입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이와 같은 그 수사를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접견을 금지하지만 재판한 이후에는 가족들과의 접견이 가능하고 다만 그때 같은 경우에도 또 어떤 접견을 금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검찰이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그와 같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송 전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되면서 돈봉투 사건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벌써부터 이제 소환 대상 의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내 분위기도 좀 뒤숭숭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 이제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으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 이제 검찰이 이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뭐 재판 과정에서 21명의 명단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지지 모임이었거든요. 아침에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모여가지고 지지 모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돈을 줬다라는 어떤 검찰의 주장이 있지만은 그 부분은 어떻게 현금인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준 사람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준 사람의 진술만으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혐의를 가지고 이것을 뭐 기소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밝혀내야 된다고 보고요. 뭐 일단은 소환 조사는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떤 유의미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환에 응할 의원들이 이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어느 정도 소명이 된 상태라 협조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방향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죄를 부인하시는 분들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은 어떤 심경의 변화를 거쳐서 자백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지금 4명이나 발부됐다 보니까 다른 관련자들도 심경의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할 경우에는 내년 총선의 어떤 그런 출마 여부나 당선 여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그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딱 잡았다는 식으로 갈 겁니다만 기존에 구속된 사람들이나 이제 재판에 넘겨진 분들에 대해서는 심경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가 추진하는 이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다음 달 27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 적용 범위를 늘려갈 방침입니다. 노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한 달 6만 5천 원의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 시내버스와 따릉이 등 서울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가격도 많이 올랐고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외 지하철역이나 경기, 인천 지역 버스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정부나 하남 이런 데도 자주 놀러 다니는 편인데 적용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서울시는 인천 김포시와 협의해 내년 4월부터는 인천광역버스와 김포광역버스, 김포 골드라인이 포함된 요금제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FRL 구간의 시스템 개발 기간이 예상보다 더 소요되어서 부득이하게 24년 1월 27일로 시작일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다음 달 23일부터 모바일 카드를 다운받거나 실물 카드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역선의 고객안전실에 방문하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7월 문화 및 체육시설 이용도 포함된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해 본 사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최근 눈길을 끄는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이 18살이 될 때까지 1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지원되던 7,250만 원의 각종 임신, 보육, 교육 지원에 더해서 2,800만 원 상당의 추가 지원책을 내년부터 내놓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항목은 이렇습니다. 0세에서 7살까지 아동은 매달 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이고요. 7년이면 84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8세에서 18세까지는 지원금이 매달 1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년이면 180만 원이고요. 11년이면 총 1,980만 원을 타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동만 혜택을 보는 건 아닙니다.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1회에 한해서 교통비 50만 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지자체의 눈물겨운 노력, 인천만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강원도 화천군, 이 지역의 인구는 2만 3천 명입니다. 지역 소멸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화천에서는 3년 이상을 살면 대학생 자녀의 4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남 강진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7살이 될 때까지 매달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1명이든 3명이든 부모의 소득이 많든 적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 1명이 받아가는 돈은 5천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곳도 있습니다. 경북 김천입니다. 전관 수술을 받은 남성이 이를 복원하는 수술을 받을 경우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내놓은 저출산 대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상황이 어떻기에 이런 고육직책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걸까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한국의 저출산 위기가 저출산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애를 가지게 되거나 결혼하게 되면 포기해야 되는 점도 많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많이 되고 이제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인도 가서 다시 복직의 문제가 있는데 네, 보신 것처럼 이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지자체들이 이제 각가지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네, 관련 내용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시가 18살이 될 때까지 1억 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출산율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까?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는 기대하기 그렇지는 어렵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동안 많은 저출산 대책들이 시행이 됐는데요. 네네. 이런 대책들이 출산과 양육의 비용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 0.6에 지금 근접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그동안 별 효과가 없었던 대책과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네.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특히 네. 기존에 지원되던 이제 7,250만 원에 예. 더해서 새롭게 이제 지원되는 금액이 한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1억이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1억이 갑자기 새롭게 생기는 것은 아닌데 그 2,870만 원, 즉 한 그 전에 비용이 한 3분의 1 정도가 추가되는 것인데 너무 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앞서서도 전해드렸는데 대학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사교육비인데요. 이 사교육비 부담이 큰 이유는 결국 대학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인데 대학 입시를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교육비를 드리는 것이 문제인데 대학 등록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은 직접적인 그 해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1억도 얘기해 주시고 네. 뭐 대학 지원금 다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데 또 하나를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관 수술 보건비 최대 100만 원. 이건 뭐 의미도 있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정관 수술을 이제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출산을 그만하겠다라는 의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100만 원을 지급해서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출산율을 정말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단기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은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래요? 장기적으로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은 예. 우선 이제 여성들이 왜 출산을 꺼리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는 것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출산과 양육, 그다음에 자녀를 이제 계속 키우는 데 있어서 여성들의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요새는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따라서 이렇게 임신과 출산, 그러니까 자녀 양육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다든지 아니면 커리어를 개발하는데 애로가 있다든지 한다면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출산을 꺼리게 되는 것인데요. 예. 따라서 남녀가 동등하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근무 시간이나 요일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뭐 출산이나 이제 육아휴직 이후에도 복귀를 해서 커리어상의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개괄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대책을 제대로 세우려면 저출산의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네. 일각에서 이제 높은 사교육비 지금 언급해 주셨어요. 또 집값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원인은 뭐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사실은 이제 다각도의 원인이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예.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주거 안정에 대한 그 우려 그리고 맞아요. 이제 사교육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국토연구원에서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이 첫째 자녀를 출산하고 둘째, 셋째까지 출산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출산을 꺼리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첫 번째 아이를 낳을 때 그 출산율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 주택 가격이 기여도가 한 30%가 됐는데요. 상당히 크죠. 그리고 여기에 사교육비 부담이 한 5.5%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여도 자체는 이제 주택 가격보다 작긴 한데요. 근데 이게 둘째, 셋째를 낳을 때는 그 순위가 조금 바뀌는데요. 둘째, 셋째로 갈수록 주거 안정보다는 사교육비 부담이 좀 더 큰 기여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셋째와 같은 경우는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14%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주거가 일단 안정이 되고 그리고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돼야지 아이를 낳겠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출산율을 높이려면 사실 혼인율도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혼인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이 혼인율 같은 경우도요. 지금 2000년에는 여성의 미혼율이 12.6%에 불과했는데요. 예. 2020년에는 이게 32.6%로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즉 여성이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인데요. 예. 이 혼인율이 사실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출산율이 저하되는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결혼을 하고 맞벌이를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 대해서 뭐 세제 혜택을 주는 것, 그다음에 역시나 또 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여성이 많은 부분에서 희생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이렇게 시간을 일과 그 가사를 위해서 예. 시간을 분담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을 경우에 여성이 결혼을 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쭉 우리가 얘기했을 예. 때 이제 김천도 그렇고 이제 각자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그걸 잡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출산율은 전국적으로 다 전국이 다 함께 관여해야 되잖아요. 지방에서 각자 내놓는 정책과 정부에서 통합해서 추진해야 돼. 이게 뭐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지자체들이 정책을 내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순수하게 이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예. 결국에는 인근 지자체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효과가 있다면 결국에 인근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또 출산율이 하락하는 예.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따라서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그 중앙 정부에서 이 출산 대책을 좀 통합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전국을 얼린 한파가 기승인데요. 한파가 만든 우리 주변의 풍경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갯벌인데요. 갯골을 따라 바닷물이 얼어 한 폭의 그림이 탄생했습니다. 나뭇잎 같기도 하고 한편의 수묵화 같기도 한 풍경이 눈길을 끕니다. 얼음 왕국으로 변한 이곳은 대구의 송해공원인데요. 산책로 주변으로 웅장한 빙벽이 펼쳐져 사람들의 발길을 끕니다. 네, 추위가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은데요. 추위에 신이 난 친구들도 있다고요? 네, 추위 속에서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는데요. 겨울에만 할 수 있는 놀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탄천에 스케이트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썰매에 오른 어린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스케이트를 타는 학생들은 한파도 잊은 채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네, 추위 속에서도 밝은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과 일부 호남 서해안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됐는데요.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 최대 3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전남 북서부에도 최대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빙판길로 인한 사고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부터는 북극에서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은 더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5도, 대전 영하 3도, 안동 영하 1도 예상됩니다. 어제보다 5도에서 6도 정도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의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뚝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는데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어들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1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서해안에 내리는 눈은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북극발 강추위는 성탄절을 앞두고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금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출근길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특히 내일 요 며칠 새 추위보다 한층 더 강력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옵니다. 시설물 관리, 개인 안전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